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디지털 세대로 불리우는 젊은 G세대가 해외여행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세대는 휴가를 매우 중요시하고 해외여행을 즐기는 특성이 강한데 휴가 기간도 매우 오래 잡고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오렌지 작황이 무푸진해지면서 오렌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 주스 가격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렌지 주스 제조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오렌지의 사촌격인 맨더린이나 귤 등을 혼합한 주스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는 요즘 13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쓰러지는가 하면은 물 부족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먼저 G세대 관련 소식인데 G세대들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좋아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발표된 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고 해외 여행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 여행 계획을 많이 세운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G세대 위에도 이제 많은 윗세대들이 있잖아요. 뭐 X세대도 있고 뭐 베이비붐 세대도 있고 많은 세대들이 있는데 그런 세대들에 비해서 여행 관련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는 세대가 바로 G세대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지난 20일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다른 세대들보다 G세대가 높은 비율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는데 그 G세대가 해외여행 가는 비율이 다른 세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고요. G세대가 휴가 기간도 더 오래 잡고 그러니까 G세대는 눈치 안 보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갈 수 있는 휴가 기간이 있어도 좀 눈치도 보이고 너무 오래 비우면 좀 그러니까 휴가를 적당히 조절하는데 G세대는 그렇지 않죠. 어차피 해외여행 갔다 오려면 많은 기간이 필요하니까 확실하게 휴가 기간 오래 잡고 또 높은 비율로 비싼 휴가를 가질 계획을. 또 G세대의 특징이요. 고생하는 휴가, 이 칩한 휴가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고급 휴가를 원하는 게 G세대입니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외에도 또 다른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서비스 회사죠. PMG가 또 4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G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올해 여행 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의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G세대가 세계 여행을 주도하고 있다. G세대의 65%와 밀레니얼 세대의 72%가 올해 여행에 더 많은 돈을 쓸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X세대는 54%, 베이비붐 세대는 40%여서 수치상으로 봐도 확연한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이 G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이 여행 가는 것에 돈 아까워하지 않고요. 없는 돈을 끌어다 쓸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고 의욕적입니다. 여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금 그렇습니다.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자금이 문제죠. 더군다나 이 해외여행 같으면 사실 그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럼요. 특히 여름에 이제 여행 자금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데 빚을 내겠다는 그런 비율이 G세대 중에 4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수중에 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겠다는 게 G세대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을 가는데 왜 그러잖아요. 뭐 고생은 사서 뭐 한다고 그러나요. 근데 여행을 가는데 힘들게 가는 거는 원치 않은 거죠. 최대한 즐긴다는 거고요. 여행을 정말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어떤 그 즐거움을 만끽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호텔에 묵고 맛있는 음식 많이 사 먹고
관광 명소는 반드시 방문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러려면 네. 돈이 많이 들어요. 예전처럼 무전 여행, 뭐 그러니까 배낭 여행 이런 거는 배낭여행, 없는 그런 거네요. 거를 별로 안 즐기는 게 요즘 세대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다녀보면 요즘 젊은이들 많아요. 많아요. 네. 네, 뭐 확실히 연세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G세대가 여행에 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G세대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일컫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까지 좀 확장시켜서 G세대로 보는데 어찌됐건 이 G세대를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스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디지털에 아주 민감한 세대예요. TV라든가 휴대폰, 랩탑, 데스크탑, MP3 등을 오가면서 멀티타스킹을 하는 세대가 바로 이 G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디에서나 당장 원하는 세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셜 미디어 활동도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그런 쿨한 모습을 찍어가지고 영상이나 사진에 담아서 그런 어떤 자신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계정에 올리는 그런 활동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여행이 이 세대들에겐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고 트렌드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바로 이 G세대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G세대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이 세대들은 이런 그 소셜미디어 공간에서의 어떤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말 그 삶의 어떤 의욕이 사라질 정도로 그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러니까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남들이 가보지 못하는 곳을 자기가 갔다는 것, 또 그런 것을 찍어서 올리면서 자신이 어떤 쿨하다는 것, 또 트렌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즐기는 세대가 바로 G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상호작용 중시하고요. 근데 또 이 세대들이 온라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하는 걸 또 선호하기 때문에 남들이 올린 것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나도 저기 가서 나도 저런 걸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도 강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G세대가 빚을 내면서까지 해외여행을 다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렌지 관련 소식입니다. 오렌지 가격이 많이 비싸지고 있네요. 많이 비싸지고 있어요.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오렌지 생산국이 브라질이고요. 세계 2위 생산국이 미국인데 브라질과 미국 모두 지금 작황이 부진합니다. 이상기후라든가 질병 등으로 오렌지 생산량이 급감했고요. 공급량이 3년 연속 지금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결국 수요는 많고 오렌지는 뭐 언제나 항상 사람들이 찾는 과일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렌지 가격이 급등하니까 오렌지 주스 가격도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올랐어요? 오렌지 주스 가격이?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번 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뉴욕 인터컨티넨탈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에서 농축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파운드당 $4 92센트를 기록했는데 역대 최고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여서 지금 오렌지 가격이 지금 뛰어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렌지 주스 가격에 심각한 우려가 있겠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제 과채 주스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 키스쿨스 회장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과거 대규모 한파나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정도의 가격을 본 적이 없다.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할 때도 이렇게 오렌지 가격이 뛰어오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위기라고 이 세계 국제 과채 주스 협회 회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 정도가 되면 소비자들이 오렌지 주스 사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싼 가격이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타격을 주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오렌지 주스 산업도 재편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오렌지 주스 업계도 지금 고민에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오렌지도 발음 잘해야죠. 잘못하면 욕먹습니다. 오렌지. 이 자체를 과일로 먹는 것보다 주스로 먹는 경우가 아마도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스 가격이 더 비싸지 않겠어요? 그럼요. 오렌지는 뭐 과일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껍질 까는 것도 힘들고요. 귤 같은 거는 과일 자체를 먹는 걸 즐기지만 오렌지는 사실 주스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가 중요한데요. 원액 가격 상승 때문에 주스 소비자 가격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오렌지 주스는 뭐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주스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제조업체들은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전 시즌에 냉동 오렌지 주스 재고를 활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2년입니다. 전 시즌에 그 냉동 오렌지 주스 재고 기간. 그래서 그 안에
지난 시즌에 냉동시킨 오렌지 주스 재고를 최신 원액과 혼합시켜 가지고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상품으로 내놓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게 계절마다 맛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 풍년이고 흉년이면 맛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미 그 전에 확보해 놓은 걸 냉동시켰다가 같이 쓰기 때문에 최신 그 원료와 그러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없다는 게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오렌지 주스 시장에서 이제 오렌지 주스가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공급이 내리 감소하다 보니까 재고가 거의 좀 고갈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렌지 주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예. 있다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대체 과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 오렌지의 사촌들 만다린이라든가 귤 같은 이런 사촌 과일들을 대체 과일로 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렌지가 부족하니까 근데 귤이나 만다린이 뭐 맛은 비슷하니까요. 오렌지하고 그러니까 섞어 가지고 이걸 오렌지 주스로 이제 내놓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속여서 내놓는 건 아니고요. 감귤 주스, 뭐 귤 주스 이래 가지고 좀 내놓는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엔화 약세 때문에 오렌지 수입하는 비용까지 상승해가지고 오렌지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감귤 주스로 오렌지 주스를 대체하고 있고요. 그 일본의 세븐일레븐을 소유한 회사죠. 세븐앤아이 홀딩스도 바로 이렇게 감귤 주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플로리다스 내추럴 수십 년 동안 100% 그 프리미엄 플로리다산 그 오렌지 주스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제는 그 해외에서 멕시코산, 브라질산 오렌지 주스를 수입해 와서 이걸 합쳐서 내보내는. 그래서 요즘에는 플로리다 내추럴이라는 이게 삭제됐어요. 더 이상 플로리다 내추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귤을 섞는다든가 해외의 다른 나라에 지금까지 쓰지 않던 다른 나라 오렌지를 갖고 와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렌지 주스가 예전과는 좀 맛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남가지도 오렌지 밭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예전에는 저기 저 풀러튼 뭐 이런 데 내려가 보면 그냥 오렌지 밭이 그냥 쫙 펴져 그렇죠. 있었는데 그게 오렌지 다 이제 카운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였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다 그냥 집으로 다 주택가로 다 그렇죠. 변하고 네. 말았어요. 예전 뭐 도산 선생도 오렌지 따는 거 뭐 맞아요. 그런 노동 다 네. 오셨죠. 세리토스, 풀러튼 이쪽은 다 오렌지 오렌지였죠. 밭이었어요. 맞아요. 네. 자 이번에는 인도 소식인데 네. 정말 살인적인 폭염이 몰아치고 있다면서요. 정말 이건 정말 살인적입니다. 섭씨 52.9도인데요. 아 이게 지금 수도 델리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델리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네. 화씨로 127도가 넘는 130도에 육박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폭염. 그래서 지난주부터 인도 전역이 폭염 경보가 발령됐는데 델리시가 섭씨 50도를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와, 그러면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 받다가 픽픽 쓰러지고요. 네. 수돗물을 트는데 팔팔 끓는 물이 나온다 그래요. 이게 수돗물을 틀면 찬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냥 50도가 넘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니까 찬물을 이렇게 틀어도 그냥 펄펄 끓는 물이 나와서 그리고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운전하면 이제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래요.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더운 그런 상황. 그래서 저희도 낮 최고 기온이 뭐 90도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수돗물 틀면 우리도 물이 맞아요. 미지근하잖아요. 미지근하죠. 미지근하죠. 그렇죠.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와, 그러니 정말 뜨겁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네. 근데 이거 무슨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도에서는 야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낮에 밖에서 일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노동자들은 오전에 일을 시작해서 12시 되면 일을 중단하고 쉬다가 오후 5시부터 일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 노동자들은 그래도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속 막대기가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연장 같은 걸 잡아야 되는데 뭘 잡을 수가 없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거 도대체 5시가 돼도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이제 컴플레인이 나오고 있고요. 무슨 5시부터 작업을 재개해도 무슨 봉 같은 거 잡으려면 타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막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이 지금 오르지 않고 있고요. 그 인도 당국은 물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지역이 물이 부족해서 하루에 2차례씩 물을 공급해 왔는데 이제는 한 차례로 줄였다고 합니다. 너무 폭염이어서 물이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약해서 마련한 물을 하루 20분씩만 물 부족 지역에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물이 부족하다는데요. 참 이곳 LA는 또 반대로 좀 5월 말인데도 서늘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이 체감이 되지 않지만 인도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도 지금 총선 실시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투표를 맞아요. 제대로 네. 할까 네.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시가 미국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좋은 가장 좋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더군다나 탑5 안에는 캘리포니아주 도시 2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몇 년 전부터 팁을 과다하게 강요한다라는 불만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아졌었는데 이번에는 렌트비에 팁을 요구한 사례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캘리포니아주는 주택을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곳 등 이 재정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뽑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얻은 조사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어떤 조사였습니까? 네, 바로 가족을 부양하기 가장 좋은 지역을 알아본 조사였습니다. 여기서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들었습니다. 재정 전문 사이트 왈렛허브가 조사를 벌여 이틀 전에 그 결과를 전했는데요. 미 대도시 182개를 대상으로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기준들, 예를 들면 거주비나 학교 수준, 헬스케어 시스템, 오락을 위한 기회 이런 4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가족이 살아가기 미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1위가 바로 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였습니다. 프리몬트. 네, 프리몬트는 북가주에 있는 도시죠. 맞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쪽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남동쪽에 산호세보단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 프리몬트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인구 22만 3천 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프리몬트가 가족을 꾸리기 가장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았을까요? 대체적으로 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전국 1위인 부분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교육과 차일드 케어 일단 1위고요. 또 사회 경제적 부문도 역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헬스, 치안에서도 3위로 점수를 이끌었습니다. 단 순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눈에 띄긴 하는데 그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준에선 78위로 중간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프리몬트의 사회 경제적인 부분, 교육, 건강 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프리몬트는 생활비를 조정한 후에 네. 약 12만 2천 달러라는 가장 높은 중간 가구 소득 중 하나를 자랑한다고 왈렛허브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층 가정 비율도 전국에서 4번째로 낮고 또 푸드 스탬프를 받는 비율은 3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리몬트의 가족 50.5% 과반이 18살 미만 자녀를 두고 있다 하는데요. 이건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곳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공립학교 비율이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인 경우가 많았고요. 인구 대비 서머 캠프 기회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리몬트는 주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로도 나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어린이는 전체 1.4%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2번째 낮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을 먹지 못하는 비율도 단 1.1%뿐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인구당 공원 면적도 5번째로 넓어서 야외 운동을 즐기기에 좋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가족을 부양하기 좋은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캘리포니아주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프리몬트가 1위고 또 다른 도시는 어디입니까? 이번엔 남가주 도시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입니다. 얼바인은 가족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전국 3위였습니다. 여러 기준들 가운데 1위와 2위를 차지한 부문이 있는데요. 헬스와 치안 부문은 전국 1위를 기록했고요. 그래요? 네, 교육과 차일드케어 부문은 2위였습니다. 그나마 점수가 아주 좋게는 나오지 않았던 게 이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선 전체 49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얼바인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있어 좋은지 살펴볼까요? 네, 얼바인은 안전한 도시로 잘 알려져 네. 있는데요. 인구 1명당 강력 범죄율 가장 낮고요. 재산 범죄율도 20번째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낮은 교통사고 사망률과 함께 결합돼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얼바인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죠.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을 받은 학교 비율이 약 90%나 돼서 가장 많았고요. 역시 여름 캠프, 이 서머 캠프 기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얼바인은 18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비율은 미국에서 10번째로 높았고요. 별거, 이혼율은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아이들의 긍정적인 사회 발전을 촉진한다고 왈레터부는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강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수입이 괜찮은 중산층 가족들이네요. 일 많이 맞네요. 살고 네. 있는 곳, 그것이 맞네요. 이제 이 가족이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힐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도 있고 학교 다니기도 하고 또 부모들은 뭐 그런 데로 수입이 좋으니까 네. 네, 좋은 교육 시킬 것이고 이해가 갑니다. 자, 이번 조사의 탑 10을 놓고 보면은 더 많은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탑 10으로 살펴보면 그중에 5개, 절반이 캘리포니아주 도시입니다. 앞서 상위 5위까지 이제 캘리포니아주 도시 2개가 있었으니까 6위부터 10위까지는 3개가 더 있는 건데요. 그래요? 네, 7위가 산호세, 8위 샌디에고, 10위 헌팅턴 비치입니다. 그리고 10위에서는 아깝게 밀려서 12위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네, 그러면 LA 지역은 어떻습니까? LA는 가족을 부양하기 좋은 도시 빠바밤 몇이 올라 있어요? LA는 확 떨어지겠죠. 네, 85위입니다. 아이고, 네. 근데 182개 도시 중에 85위니까 그래도 중간 정도는 중간 정도? 머문 네. 겁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재정적으로 부담하기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들어서 순위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이 1위인데요. 그 1위가 패밀리 펀. 그러니까 가족들이 즐기는 부분에선 전국 1위로 꼽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주 도시들 위주로 이제 순위를 알아봤는데 탑 5에 든 다른 도시들 2위는 캔사스주의 오버랜드 파크이란 곳이었고 4위는 텍사스주의 플래노 그리고 5위는 워싱턴주 시애틀이었습니다. LA가 패밀리 폰이 제일 1위다. 뭐가 있습니까? 이곳이 가족들이 즐기는 걸로. 디즈니랜드 있고요. 네? 어린이들과 함께 갈 놀이공원들이 많이 디즈니랜드가 있고. 무슨 LA예요? 거기는 애나하임이지. 아, 그렇네요. LA 시티에는 들어가지 않네요. LA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헐리우드 볼? 이거 도대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순인 것 같은데요. LA 카운티를 다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LA시는 해안가도 가깝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 산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히려? LA에서만 즐기는 게 아니라 LA 주위에 예. 있는 곳을 다니면서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인 모양이겠죠. 그런 듯합니다. 그러면은 뭐 디즈니랜드도 해당이 되는 네. 거겠죠. 네, 네. 네? 놀이기구들도 많고 뭐 그런 건 있으니까. 네, 매직 마운틴도 있고. 자, 다음 소식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과도한 팁 강요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또 불붙게 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처음에 커피 같은 음료 투고할 때 그 계산하는 패드에 팁 몇 퍼센트 이게 자동으로 떠서 비판이 일기 시작한 팁 문화에 대한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이제 그로서리 마켓에서도 손님 스스로가 주문하는 키오스크에 팁을 선택하게 해서 과연 팁 문화가 도대체 어디까지 침투해버린 것이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오히려 팁을 마땅히 받아야 할 음식점의 서버나 바텐더들까지도 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렌트비에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등장해서 또 한 번 논란이 커졌습니다. 아니 렌트비에 어떻게 팁을 부과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요즘 렌트비 예전처럼 체크 써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웹사이트에서 주로 온라인으로 네. 지불하는 편인데요. 예. 이 사이트에 렌트비를 내도록 하면서 그 밑에 우리가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5%, 20%, 25% 그리고 커스텀 이렇게 팁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분노한 세입자가 이 사이트를 캡처해서 이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뻔뻔함의 극치라고 제목을 달아 올렸습니다. 네. 캡처에 올린 그 사진을 보면 렌트 페이먼이 이제 $1,548 40센트로 적혀 있고요. 그 밑에 25% 팁을 누르니까 팁이 뭐 $309 좀 넘게 더해지면서 총액은 $1,935 10센트가 됐습니다. 엄마야,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매니저가 가지고 가는 팁인가? 아니면은
아파트 주인이 가져가는 건가? 이걸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이 게시물이 상당한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댓글도 많고. 네, 조회수는 이미 170만 뷰를 넘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부정적인 내용들의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비꼬는 그런 내용도 보이고요. 제발 조크라고 해달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팁 넘는 그 커스텀을 눌러서 혹시 마이너스 퍼센테지는 없는지 그래서 렌트비를 디스카운트 받을 수는 없는지 한번 해보라고 했고요. 네. 또 어떤 네티즌은 소송감이다 라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있는 변호사라면 아마 누구나 이 일을 무료로 맡을 것이란 그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렌트비를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카드 수수료가 뭐 2불 50 뭐 이런 게 붙는 게 있나 봐요. 그것까지는 얹어서 계산을 하게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수료 2불 50 뭐 2불 90 이거 내는 거에 격분을 해서 수표로 적어서 매니저한테 이제 주는 거를 했더니 귀찮아서 아이고 그래 2불 50 먹어라. 그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렌트비를 냅니다 하시는 분도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렌트비에 팁을 내라는 거는 이건 정말 뻔뻔한 얘기네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매니저나 그 아파트 오너의 얼굴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함께합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페이스북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어서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 같은 느낌은 들지가 않는데 어제 페이스북 보고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 나온 여러 연준위원들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대한 그런 의견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은 내용 자체로 보면 이제 물론 연준의 베이지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가장 최근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다 하는 점에서 이제 그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그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렇게 보통 한 2주 전에 이제 발표되는 자료인데. 네. 이 내용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는 조금 나빠졌다. 그러니까 둔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성장은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소비자들이 높아진 가격에 대해서 이제는 좀 주저한다. 구매를 주저한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는 건데 이를 판매 가격으로 바로 넘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그 마진이 좀 주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그 보고서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주식시장도 좋고 뭐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다 좋은데 지금까지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예상보다 빠른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빠른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도 뭐 갑자기 뭐 높아진다든가 지금부터 더 심하게 올라간다든가 이럴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제는 높은 물가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그 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제 베이지북의 결론은 이제 경제의 약간의 둔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좀 고삐가 잡히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늘 아침에 뉴욕 중고시장이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주춤하는 거죠. 네. 그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그 음식 가격도 비싸서
그것도 좀 사치스럽다라고 느낀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집에서 해결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그 수치를 보면은 아주 좋고요. 이러다 보면은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됐으면 좋겠다. 인플레이션이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조짐은 그렇게 또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현 경제를 이끌어가는 팀들, 이제 이런 쪽에서 특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현 집권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나 지금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또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얘기를 하죠. 아, 네. 중산층. 여기서 이제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중산층의 개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중에 주식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소득이 미국의 평균 중간가보다는 좀 높은 그 이상에 되는 그런 층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보면은 네. 이들이 소비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물론 어떤 특정 회사가 워낙 많이 올라가면서 주도한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오르면 본인들의 주식 투자가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생기죠. 정신적인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요.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역시 정신적으로 소비를 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여유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오른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제조사에서 나오는 제품 소비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품 쪽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산층에 있어서의 생활의 압박은 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떤 소비가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를 주도하는가를 보시면은 이와 상당히 비슷한 맥락이 나오죠. 네. 가장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야가 여행과 레저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고급 식당 중심의 소비 문화도 잘 되고 있어요.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중상층들의 삶은 지금 좋다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한국을 좀 다녀오시려고 비행기표를 알아보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좀 여행을 가볼까 하시는 분들이 한번 알아보셔도 우리 한인 사회만 해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현상인데요. 네. 100불을 팔던 기업이 10불을 남겼다 그러면 이익률이 10%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100불 팔던 기업이 150불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10% 마진을 남긴다 그러면 15불이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진 폭은 똑같이 10%지만 실제로 현금으로 따지면은 이익이 오르죠. 그래서 요즘에 또 한 가지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팬데믹 이전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출장을 좀 자제시키는 분위기였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비즈니스의 트래블도 상당히 올라간 걸로 통계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기업도 지금 돈 쓰기가 좀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원인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아하. 네.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놓으면 결과가 거의 대부분 중상층과 기업들이 나아져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소비를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하층 또 저소득층의 삶은 굉장히 힘들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주로 중하층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식당이에요. 그렇죠. 거기도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것을 소비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중하층 저소득층은 대부분 주택 소유를 하고 있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주식도 안 가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주택을 안 가지신 분들이 요즘에 주거비의 상승에 따른 압박이 또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비를 이끌고 있는 것은 중산층 또는 그 이상의 중상층이 이끌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소비가 늘어나는 그 산업을 보면은 자주 이렇게 잘 보인다. 그리고 중하층 저소득층은 지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압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가 잘 되고 경제가 좋다는데 왜 체감 경기가 나쁘냐 하는 부분은 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가져온 적응 과정의 현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은 더 격차가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미국이 이제 2023년부터 연준이 긴축을 많이 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많이 진정을 시켰는데 아직도 역사적 평균보다는 높은 3%대 이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그 빈익빈 부익부 정확하게 그 표현은 아니에요. 그 인플레이션의 자산을 가진 층과 자산을 못 가진 층에서 나타나는 괴리감이 이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연준이 그러면 그렇게 긴축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왜 안 잡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의 여러 위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금리가 아직도 충분할 정도의 긴축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와서. 네. 그러니까 비록 5.25에서 5.5%까지 거의 5%포인트를 올렸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정도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지금의 금리 정책, 그러니까 금리 정책으로 표방되는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은 중하층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이냐에 대한 대답은 일반적으로 맞고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고삐를 잡아야 되는데 현재 정도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 다웃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의심이 생기고 있어서 지금의 연준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지난 1분기에 그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한 달 전에 발표됐던 속보치보다 0.3%포인트가 내려가서 1.3%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제 그 베이지북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베이지북과 거의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1사분기에 와서 많이 좀 경제가 둔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단서가 하나 있죠. 1사분기에 그 많이 내려간 것 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기업들의 재고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고를 안 산 거죠. 충분히 안 샀다는 건데 이것은 기업이 재고가 줄면은 그것은 경제 성장률에서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재고가 주는 게 실제의 삶과 상관이 있느냐 대답에 있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이 더 팔기 위해서 물건을 뭐 100만 브로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80만 브로치로 줄였다. 가지고 있는 재고를. 이것하고 경제하고 경제 활동하고 상관이 있냐면 상관이 없어요. 그 당장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를 볼 때 언제나 최종 판매라고 하는 파이널 세일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경제 성장률 계산에서 재고가 영향을 미친 부분을 빼버립니다. 그렇게 보면은 1사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약간 둔화되었지만 그 종합
경제 성장률에서 나타났던 숫자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나빠진 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약간 안도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오늘 발표된 숫자가 그 1차 잠정치였던 4월 말의 숫자에 비해서 뭐 때문에 0.3%포인트가 조정이 됐느냐 보니까 가장 큰 항목이 소비 지출이었었어요. 소비 지출. 네, 1사분기 첫 번째 잠정치에서는 2.5%가 소비가 늘었다고 돼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것에 의하면 2.0%만 늘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죠. 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는 1사분기가 분명히 작년 3, 4분기, 4, 4분기에 높은 성장률에 비해서는 현저히 둔화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민간 소비, 민간 지출이 원래 이렇게 집계보다 좀 하향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성장세가 조금 빠르게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소비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추정이 가능한데 이제는 소비력이 이제 바닥이 나지 않았냐 이러한 아주 그 부정적인 의견에서부터 이제는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그 저항감을 좀 느끼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그 중도론도 있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소비가 그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부문이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이제 2, 4분기 소비 지출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4월에 발표된 그 5월 초에 발표된 그 소매 판매 같은 경우를 보면 별로 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좀 경제가 둔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숫자가 보여주는 그 미국 경제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요. GDP 성장률 말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1%, 2% 성장하는데 그 신흥 그 개발도상국 이런 경우에는 뭐 4%, 5% 막 이렇게 급성장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미국의 GDP 증가율이 뭐 보면은 뭐 1점 얼마 뭐 2%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맞나요? 네네, 아주 그 중요한 얘기신데 왜 그러면 개발도상국들이 성장률이 높냐면요. 간단하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소위 경제 성장률 지표에 안 들어오는 과거 같으면 집에서 혼자 해결하던 문제들을 교환 경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집에서 엄마가 애들을 키우는 집이 엄마가 직장을 나가고 애들을 그 유아원에 맡기면 엄마가 직장에서 버는 돈도 GDP에 들어오고 유아원에 맡겨서 돈 내는 돈도 GDP에 잡혀요. 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현재 경제에 잡히지 않는 유휴 인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산업 현장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봐야 1,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A 최은하 대표 함께했습니다.